네, 우리 또 김경일 교수님의 명강의 오늘 또 영광스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대견하다는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요? 네, 그놈 참 기특하다 막 이런 표정.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젊은 분들, MZ세대가 코인에 왜 열광하는가, NFT에 왜 열광하는가 했을 때 전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수익률이 나니까. 그리고 그게 뭐 즉각적인 피드백도 맞는데 기존에 생각했었던 주식보다 훨씬 더 그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뭐 5%만 올라도 잘 된 거고 그걸 장기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코인으로 피자 같은 것도 사 드셨었던 저도 이제 무언가에 일을 하고 받은 게 코인이었는데 네. 그래서 2배 올랐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싸네 쿠폰인가?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건데 그렇죠, 공짜로 받아서 이걸 어떻게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다니 이게 실물을 이걸 살 수 있다니 하면서 코인 하나 딱 진짜 옛날 얘기죠. 그렇죠. 집에서는 모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간절하게 편집돼야 됩니다. 네. 집에서 알면 전 집에 못 들어가요. 싸움이 나는. 네. 아니, 싸움이 아니죠. 거의 처단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참 동안 어쨌든 코인이 나온 지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확 떴었던 이유가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 자체가 좀 투명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투명함 쪽으로 또 공정함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신선하고 설득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무너지면 사실은 그러니까 더 크게 무너지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원래 김경일 교수님 하면 생각나는 어떤 인지심리학에 대한 질문들 좀 있고요. 그냥 소비 트렌드들, 내가 코인을 안 하더라도 NFT를 안 하더라도 나의 소비 습관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도 요즘 젊은 애들은 말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써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전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적이었고 진보적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시 그분들이 보수적인 생각으로 회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사회 전체가 계속 진보적으로 열린 사회로 가고 있는 건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20년, 30년마다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한 2살 어린 후배만 하더라도 어우, 나 때랑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진보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과거 뭐 기원전 4000년 대비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또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진보 보수랑 그다음에 세계관이나 아니면 추론에서 진보 보수랑 좀 다른데요. 뭐 그걸 학문적으로 여기서 구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많이 변할 거다라가 더 진보. 앞으로 잘 안 변할 거야 앞으로도. 그걸 보수. 이렇게 한번 먼저 규정을 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보이는 패턴은 확실히 인증이 되죠.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가. 올해가 2022년이라면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서 올해까지 10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러면 나이가 젊은 분들일수록 엄청 변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친구들만 해도 50대니까 그때 40대 초반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변했냐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변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난 10년의 변화가 20대는 엄청 크게 변했다고 믿고 왜냐하면 10대 때 비해서 20대에 엄청 변할 거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40대는 똑같은 10년이 지나도 40에서 50으로 간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니라 그래요. 사실 변한 양은 똑같은데 근데 더 재밌는 건 앞으로 얼마나 변할까요? 앞으로 얼마나 변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연령대가 이번엔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20대가 지난 10년의 변화를 100으로 느꼈다면 앞으로 10년은 30만큼만 변한다고 그 정도만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요. 저 같은 50대는 지난 10년 동안 30밖에 안 변했어요. 20대가 100만큼 변했다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 10년은 10이에요. 그러니까 다 3분의 1로 줄여도 해요. 그럼 요약을 해볼까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은 지난 10년에 비해서 앞으로 10년은 3분의 1밖에 안 변해.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죠. 과거는 그렇게 컸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기울기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미래를 제일 못 보는 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살아온 경험이 짧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미래를 더 잘 보고 여기서 미래를 잘 본다는 건 정확도가 아니라 미래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희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서 제일 많이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리더들이죠. 조직의 제일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까지도 봐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제일 많은 걸 관찰할 수 있는 건 리더입니다. 그럼 리더가 관찰한 걸 그 조직의 제일 젊은 분들한테 야, 내가 이런 걸 관찰해 왔다? 라고 젊은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미래를 한번 예측해줘. 이렇게 부탁해야 돼. 근데 기업이 이걸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하냐? 젊은 사람들 보고 나가서 관찰해 오라 그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리더한테 보여주면 리더가 알았어. 내가 그거에 기초해서 미래를 예측할게. 네. 이게 최악의 판단이에요. 최악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리더가 자기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런 특이한 여러 가지 현상들, 왜냐면 리더한테 정보가 많이 오니까요. 야,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 야, 이런 것에 기초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젊은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로직인데 우리가 그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 들면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사회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네네. 이렇게 좀 너무 간다 싶으면 좀 말려주세요. 네, 아닙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들어서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땐 네. 당연히 저도 서태지 아이들을 좋아했었어요. 전 10대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더 이전 세대의 음악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던 것보다도 더 이전 시대의 거. 음악. 김광석 노래를 듣다가 이젠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아빠는 왜 저런 음악을 들었었지 했던 걸 들으면서 좋네, 저 안에 한이 있네. 템포도 막 옛날처럼 막 이렇게 빨리 가던 게 아니라 좀 느려가는 거에 그 기품이 있고 좀 그 안에 그윽한 맛이 있네를 좀 느껴지면서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압력을 덜 느끼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20대 그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지금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20대 때 트로트를 들었다. 사회적으로 되게 압박감 받죠. 이상하죠. 저랑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트로트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트로트 열풍이 있는데도 절대 관련된 프로그램 안 봅니다. 근데 저는 락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락을 더 흔쾌히 듣는데 저희 때는 락을 얘기해도 약간 뭐야 이거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테크노 계열의 음악을 혹은 발라드 계열의 음악을 뭐 이런 식으로 유행이 있었죠. 의외로 그래서 사회적 압력은 20대, 30대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다양할 것 같죠? 제일 취향도 다양하지만 사회적 압력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60대 들어가면서 그 압력이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압력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한다고 흔쾌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뭐 트로트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트로트는 아닌데. 네네. 왜 자꾸 부인하세요? 더 옛날 음악이라는. 아직 제가 약간 그 압력을 받고 있나 봐요. 네, 이상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기가 태어났거든.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네.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건 굳이 시대를 따르지 않죠. 제 딸이 1980년대에 나왔던 시티팝, 한국 시티팝의 원조 윤수일 씨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딸인데 중학교 때부터 윤수일 씨의 아름다워 이런 노래를 들으면 자기는 어떤 노래보다도 좋다고. 그러니까 시티팝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장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시티팝, 그 다음에 뭐 이치현과 번님들 이런 노래 듣다가 이제 일본에도 그런 시티팝 장르를 찾아 듣는데 되게 재밌는 건 제 딸이 그걸 하는데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그걸 똑같이 하는 친구들 있죠. 똑같이 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똑같이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친해집니다. 네. 오로지 음악 들을 때만. 그러니까 그런 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다 듣는 음악 이젠 안 듣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에 벨소리 같은 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사자마자 바로 딴 걸 다운받아서 바꾸고 배경화면을 바꾸는데 왜 나이가 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안 할까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닫게 된 거는 그걸 바꿔야지만 나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벨소리 기본 있는 벨소리 하면 어때고 따르릉을 하면 어때? 그거랑 나의 존재감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에서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모님 역시 체면이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벨소리로 했던 인정투쟁을 똑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인정투쟁적 삶이라고 하거든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뭐냐? 너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인정. 네. 근데 이게 이제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남의 감탄, 남의 시선에 목매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팬데믹이 더 가속화시키긴 했지만 점점 우리가 남의 시선이나 남의 감탄에 크게 민감해하지 않죠. 네.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이 되게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와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더더욱 그러니까 다종소량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다종소량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셔도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회를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 내 소망이 뭔지를 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는 이것도 좀 나이 든 시선일 수도 있는데 그게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착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어라고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정투쟁적 삶이라고 말하는 거의 그 워딩 안에는 물론 같이 중립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원래 사회적 동물이고 수렵채집 단계부터 그 집단 안에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압력을 받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래야 생존했었기 때문에 우리 DNA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요소인 걸까요? 사실 제가 늘 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어느 지점이 제일 적정한가에 대한 그것도 역시 매번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늘 말씀드리지만 기꺼이 고민해야 됩니다. 심지어 굉장히 중요하고 둘 다 좋은 측면인데도 가운데 어떤 지점이 적정한가를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는 것들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정직과 겸손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겸손한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두 개가 약간 반대적 측면이 있죠. 네. 그렇죠. 겸손은 나를 좀 가리는 거잖아요. 정직의 반대말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얼마만큼 정직해야 되고 얼마만큼 겸손해야 돼? 중간 지점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돼? 매번 바뀌죠. 왜? 우리가 매번 나이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원칙을 세웠답시고 그 원칙 하나로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제일 부정적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일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개념 없는데 소신 있는 사람 진짜 미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신 있다는 게 바로 뭐냐? 하나의 원칙으로 한 번 고민한 걸로 끝까지 계속 모든 걸 유니버설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세상에 그렇지 않은데. 자, 형제가 있는데 형이랑 동생이랑 싸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둘이 싸웠는데. 이야기를 듣고 네. 둘 다 혼낸다? 그러니까 둘 다 혼낸다 이 하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 명백히 형을 혼내줘야 더 정의가 쓰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동생한테 네가 더 잘못했어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하고 방금 전에 얘기처럼 둘 다 살짝 정말 51대 49 느낌 정도로 살짝 놓다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51을 바꿔줘 49로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두 사람들 싸웠는데 오히려 결국은 저희 부부가 가지고 부부가 둘 다 우면서 우리 애도 시원이 채원이가 싸웠어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위야부야 엎어야 될 때가 더 따로 있고 되게 많죠. 매번 해야 되는 고민이거든요. 정직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좋은 것 같이도 좋은 두 측면도 심지어 그렇다니까요. 자, 20대 중반에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잘했어. 지나치게 겸손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세요? 20대 중반에 이제 막 새롭게 들어온 친구가 오! 김경일 씨 잘했어요 라고 했더니 모든 것은 사내 동료들의 도움 덕분이었죠.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막 진짜.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 겸손하면 진짜 짜증나요. 교과서 중심으로 네, 국영수 네, 열심히 네, 공부했습니다. 차라리 아이 진짜 그러니까 삼겹살 좀 사주세요. 아 진짜 저 잘났죠 이번에. 차라리 오히려 약간 치기열이지만 그렇게 나오는 게 더 이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60대 된 분이 똑같이 이번에 훌륭하셨다면서요 김 사장님 했더니 내가 원래 한기랑 하지 유상무상무 놀이를 해요. 정답이 매일 바뀐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의란 무엇인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기꺼이 매번 고민하는 게 정의다.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정확한 남의 시선과 나의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제일 오늘의 적정한 지점이 뭘까? 매번 기꺼이 조금씩 이 두 키워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조금씩. 근데 그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만의 이론. 자기만의 이론이 생겨요. 요럴 땐 요런 거다. 영어에 이런 표현 쓰죠. I think.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유학하면서 제 친구들한테 미국 친구들한테 I think, 전 I think라는 표현밖에 못했거든요. 뭐 이런 거 같아 내 생각엔. 근데 이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더라고요. My theory is. 그래서 야, 너 이론 만들었냐, 마이클? 막 이랬는데 언제? When did you make your theory?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말로는 둘 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I think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my theory is라고 하는 건 잘 안 바뀌는 생각을 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미국 사람이고 저는 미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my theory is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그 헌트라는 친구가 이럽니다. 너 미국 1년 살았는데 어떻게 네가 띠어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매번 그때마다 기꺼이 작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기만의 이론인 거예요. 이론.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론이 생기면 남의 이론과 만나서 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만의 정의가 생겨요.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과 그 현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정의 없는 사람은 완전 퀄리티가 달라요.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정의와 내 정의가 비슷하면 시너지나고 다르면 상보적이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야, 직장이란 말이지 이런 거야. 이게 자기 정의잖아요. 근데 야, 직장에서는 야, 넥타이 똑바로 매야지. 이건 정의가 아니죠. 그 정의가 나온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남의 정의와 만나서 이제 뭡니까? 정교화되고 계속 더 발달되고 살붙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최종적으로 필로소피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 커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되게 약했던 거야. 근면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되게 그런 건 많았는데 학교는 너희가 어떻게 정의되니? 이런 질문 우리가 풀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너는 경제활동, 재테크에 대해서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거. 보편적인 교육, 그 다음에 독특한 연구. 이게 대학이다. 보편적인 교육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살, 20살짜리들만 대학 들어와서 공부한다는 이 어이없는 발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누구나 40대, 50대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어야 돼요. 이건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처절한 당면과제예요. 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 30만 명 훨씬 넘는데 20만 명 태어나요. 2026년부터. 보편적인 교육입니다. 하지만 독특한 연구. 무슨 얘기입니까? 보편적이지 않고 되게 이상하고 특이하고 그거 어디다 써? 라고 하는 걸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디다 쓸 건가 분명한 걸 연구하는 건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육, 독특한 연구.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특이한 특정한 연령대만 받는 교육, 네. 보편적인 연구. 획일화된 네, 저는 그런 걸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그냥 이럴 땐 이게 더 유리한가 싶어서 여기에 붙고, 이럴 땐 이런 게 좋은가. 그러니까 본인 삶도 혼란스럽고 남들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로부터 배우는, 학습하는 게 거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완전히 반대인 분을 만나면 상보적이 돼서 그렇죠. 토론이라도 그러니까 하고, 심지어는 네. 그게 왜 중요한 건지 발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건설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정의가 있어야 지금 살아가는 시대로 지금 전환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무슨 질문했는지 살짝 까먹었지만 저랑 대화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정말 좋은 게 논점이 사라져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많은 부분이 또 해결이 돼요, 이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좀 해결되냐면 하도 많이 난사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도 얻어 걸려요. 너무 많이 맞은 거죠. 나의 정의가 이제 조금씩 서가고 있을 때 그럼 아직 정의가 서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럼요. 네. 상황에 따라서 겸손한 어떤 미덕과 어떤 자기의 정직성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때 쟤는 왜 저래? 왜 건방져? 왜 저렇게 정직한 척 위선을 해?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도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량이 있는 게 조금 더 어른이 해야 될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소비 습관을 보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거슬리는 게 좀 있는데 좀 사람이 덜 됐나 봐요. 뭐냐면 그냥 사면 되는 걸 플렉스 한다고 하고 보여주고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MZ세대의 가치 중에 중요한 게 투명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익률 공개도 좀 비슷한 차원일까? 그런 부분들. 그럼 나중엔 주객이 전도돼서 사실은 보여주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옷 입을 때요. 옷 입을 때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와 흡족한 것도 있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우리는 남이 어떻게 볼까를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이쁘게 볼 거야 라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의외로 굉장히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남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는가를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건 그것 자체가 인간이 사실은 영장류라는 특징 중에 하나죠. 네. 영장류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요는 뭐냐면 그것의 대상이 이렇게 표피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속옷도 굉장히 그렇게 신경을 누가 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저는 속옷을 약간 아무거나 입는 스타일입니다. 대충. 근데 왜냐면 이건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네, 근데 속옷에도 자기 그런 걸 계속해서 좀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안 맞으면 불편해하고 네. 괜히 하루 종일 좀 별로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속옷을 입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인스타에. 네. 뭐 저스틴 비버라든가 네. 그런 분들. 네. 근데 왜 저는 일단 분명히 아닐 것 같죠? 예, 아니죠. 예.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 주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우리가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에 어디까지 관심 있어 하는가가 강도도 있지만 범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벨트를 아무거나 하고 나가면 제 아내가 그런 거 아무거나 싸구려 벨트 하고 나가지 마, 당신.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 무시할 수 있어. 그럼 저는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벨트를 보지? 네.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더니 의외로 벨트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벨트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참 별 쓰잘데기 없는 것에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 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긴 또 벨트도 사람의 몸의 가운데 있는 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우리 저 한반도로 치자면은 휴전선? 그래 중간을 관통하니까 꽤 괜찮은 중요한 리마커블한 선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긴 했지만 어쨌든 개인차라는 건 존재하죠. 개인차라는 건 존재하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가 사는 물건, 자기가 획득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통념을 좀 넘어서는 수준으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걸 두고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이걸 보여주는다는 게 바로 뭐냐? 왜 이런 걸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그런 거 주목을 끌려고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많이 욕망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 욕망을 누군가가 욕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저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동화되거나 나한테 매력 느낄 거라고 생각하죠. 이걸 사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나를 심지어 능력 있을 거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성과 능력을 보통 사람들이 가장 냉정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박하게 검증한다는 겁니다. 학습이 됐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왜 그것도 인류의 보편적인 지난 30만 년 동안의 빈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허세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들. 네. 그러니까 허세에 속아본 결과가 대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허세 부리는 사람의 물론 모든 허세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성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국 남자들 허세 있어 좋다고. 못하는데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하는 뭐 이런 일종의 내가 다 해줄게. 네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지켜줄게. 일종의 의식이죠. 내가 별을 따다줄게. 그렇죠. 별을 보고 이꼬라 됐을까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무언가 과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철저하게 계산된 혹은 그걸 조금 더 연장지어서 생각해보면 남자분들이 뭐 고급 차를 사고 싶어하는 이유도 사실 비슷한 걸 수 있잖아요. 이게 비효율적인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리적으로 나는 그게 신경이 쓰여서 못 살겠어요. 그럼 이거를 극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럼 어떤 조언이 심리학적으로 가능한 게 있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지인 중에 변호사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법조인인데 수입도 괜찮은 편의 법조인 변호사인데 지금도 보면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막 남들한테 보여주는 차 사야 되고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다가 자기가 딱 그런 게 단 한 번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나 대부분 고시공부 초반부, 변호사 초반부. 왠지 아세요? 그때가 순수 성장감이 있어서 그래요. 아, 다른 거로 성장감. 사람이 성장감을 가질 때 성장감의 행복감의 한 종류예요.
행복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보여주는 걸로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지게 되는 되게 중요한 성장감, 진짜로 귀한 행복감 중에 하나가 성장감입니다. 그래서 커리어 초반부에는 우리가 갑자기 몰입이 되는 거예요. 느니까. 근데 전문가가 되니까 성장감이 없죠.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심리학적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일을 잘해놓고도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문가가 되면은 만족감이 떨어지고 성장감이 없으니까 일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일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일이 즐거우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예, 예. 일할 때 뇌를 아무리 찍어봐도 뇌는 재미없어요. 그런데 버티는 거죠. 왜? 그 결과 해내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결과가 달콤하니까. 전문가는 그런데 못 버티는 이유가 일이 재미없어졌다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일은 원래부터 재미없었는데. 일만 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로 방금 전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초보자가 되니까 초보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바로 성장감. 성장감이 다시 그다음에 행복감의 한 종류로 일을 버텨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의 양이 늘어나죠. 성장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남의 시선으로 메워보려고 하는 행복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서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해서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부분으로 계속 리프레시하면서 성장감을 느끼세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성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것들 중 하나인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이 문화, 예술, 취미, 레저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변질되기 시작하면 장비빨. 이게 다시 또 장비빨로 가. 이게 다시 남의 시선으로 가. 그렇죠. 나 무슨 청계산을 갔는데 무슨 다 어몽길 대장님들이 와가 있어가지고 난리 났어. 뭐 진짜 막 산소호흡기만 붙이면 완전히 진짜 막 등반 대장이야. 원정 대장인데 그런데 이 네 개를 합친 것만큼 근데 돈이 들래야 들기가 되게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강한 효과가 있는 게 있죠. 제 생계와 상관이 없는 분야에 대한 공부. 그게 굉장히 성장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내가 만약에 디자이너라고 하면 곤충 공부, 심리학자가 하는 식물 공부, 엔지니어가 하는 역사 공부. 사람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남의 용어로 설명할 때 진짜 성장해요.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전문가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한 전문가가 되느냐, 이걸 연구해보면 뛰어난 전문가는 용어와 약어를 하나도 안 쓰고 자기가 하는 일을 설명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막 통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발명이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든 아니면 기발한 그런 묘수든 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제3의 분야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종양을 지금 하는 의사인데 둘 다 알고 있는 삼국지의 초나라,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종양에 대한 흐름을 얘기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뇌는요. 말 그 자체로 조금 농담을 더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노벨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조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교수님이 지혜가 저희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벌써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교수님 혹시 오늘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좀 강연하시면서 이야기 나눴었던 거 어떠신가요? 소감을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정말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계속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봐주시는 분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니까 강의의 질이나 Q&A 토크의 질은 사실은 오디언스, 청중의 눈빛이 결정해 주거든요.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힘나게 만들어주는가를 오늘 느꼈던 그런 자리라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한 MZ세대의 경제학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을 통해서 더욱 즐거운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